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모든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단계 격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3단계 상향 조정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이나 구속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재판을 3주간 연기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전파 속도가 70%나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 백신의 배송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방역당국은 배송 즉시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2천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 한 해 정보통신 환경은 어느 해보다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이 본격화하고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도 한층 빨라졌는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IT 환경의 변화를 스마트 라이프에서 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됩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주 증가세가 반전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전 없이 확산세가 지속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신규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했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으나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거리두기 효과를 통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동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여서 이번 주가 중대한 기로라면서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반전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확산 추이로 증가할지를 보면서 단계 격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또 3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 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이라거나 생필품 사재기 조짐 또는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정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와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습니다.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 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 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 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이나 파티, 종교 행사,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연기됩니다.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 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 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와 절차를 통해 확약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 봉쇄를 실시한 데 뒤이은 겁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6시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영국 출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ebben dat vliegverbod uit voorzorg genomen. En ook andere maatregelen overwegen we nu uit voorzorg. Omdat je altijd moet willen proberen een variant van het virus dat mogelijkerwijs besmettelijker zou zijn dan de varianten die we op dit moment kennen. 뒤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현지 시간 일요일 밤 자정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시켰고 프랑스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항공, 해상,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물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해집니다. 벨기에 정부는 최소 24시간 동안 영국발 항공편과 유로스타를 포함한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차원의 대응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은 변종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긴급회의를 현지 시간으로 21일 월요일에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토요일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변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유럽 국가뿐 아니라 중남미 일부 국가들도 발빠르게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는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영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합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입국 전 14일 이내 영국에 머물렀던 사람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며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도 지난 30일간 영국에 머문 적이 있는 사람은 아예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19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70% 더 빠르다는 점에서 각국의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접종이 시작된 백신으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 지역의 긴급 봉쇄 조치까지 불러일으킨 변이 코로나19.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전파력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The new variant could increase the R by 0.4 or more, and although there's considerable uncertainty, it may be up to 70% more transmissible than the old variant,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isease. 변이 코로나19는 지난 9월 영국 런던 인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11월에는 런던 확진자의 약 4분의 1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이달 중순엔 3분의 2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기존의 바이러스를 밀어낸 셈입니다. 영국 정부는 1 아래로 내려갔던 영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에서 1.2로 다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을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new strain is more transmissible. If there's one piece of good news, it doesn't appear so far that it causes any worsening of the disease, which is important. 그러면 이 변이가 1년 만에 간신히 나온 코로나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인가?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이끄는 몬세프 슬라이 최고 책임자는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이 변이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재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이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각 20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CNN은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모더나 백신을 18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맞히라는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접종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모더나 백신은 현지 시각 21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첫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부터 의료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순위 접종 대상은 식료품점 직원과 교사, 75세 이상 노인 등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차기 백신 접종 대상에 대한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식품점 직원과 교사, 보육시설 직원, 75세 이상 노인, 기타 필수업종의 최전선 노동자를 다음 우선순위로 삼자는 겁니다. 미국에서 해당 집단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4,900만 명에 달합니다. 자문위는 또 1억 2,9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 단계의 접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65세에서 74세 노인, 16세에서 64세 성인 중 고위험 질환자, 그리고 금융과 교통, 식품 서비스 등 10개 분야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 순위를 실제로 선정하는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CDC 자문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주정부들은 최우선 순위로 분류된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주정부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발생하면 2회차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부 접종자에게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회차 접종 뒤 이런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2회차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백신을 접종한 뒤 심각한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있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에 주치의와 상담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관련 없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앓은 경험이 있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이 이르면 올해 안에, 즉 다음 주 안으로 시판 허가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은 현재 3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이 5종류가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상황이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중국의 불활성화 백신이 이르면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조건부로 시장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나 조건부가 아닌 정상적인 시판 허가는 일러야 내년 4월쯤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는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R&D 투자는 규모면에서 세계 5번째, 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비중이 78%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술 창업과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혁신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기술을 발전시킬 방안,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정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R&D 정부 예산 27조 4천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 덕분에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금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30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0.5일 적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4.5% 증가한 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6%,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38% 늘었지만 석유 제품 수출이 반토막 났고 승용차 수출도 3%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0.7%, 유럽연합 수출이 14.6%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 중동 수출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지난해보다 8% 감소한 2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트라가 내년 수출이 교역 환경 개선과 반도체와 원유 등 주력 제품의 단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 6%에서 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트라는 수출 전망 자료에서 내년 수출이 6에서 7% 늘어난 5,4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 등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되고 유가 상승에 힘입은 석유 제품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IT와 집에서 보내는 경제 활동을 뜻하는 홈코노미 관련 수요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집중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육성 지원과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예산과 금융 지원을 늘리고 현장에서 발굴한 핵심 규제는 존치 여부를 포함해 혁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하고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를 열어주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또 바이오 헬스 분야에선 규제를 서둘러 개선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 충전소 110곳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1월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의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영업을 전혀 못해도 고정비인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호소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 그랬으면 최소한 매달 월세라도 실사로 확인을 해서 그 대신 월세는 우리가 내주겠다. 그 대신에 너네가 전염병의 안녕과 해서 문을 닫아다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 임대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이 여당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 직접 임대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의 그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 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같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그동안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상당에게 추가 지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나 모임을 꺼리면서 식당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오리나 닭요리를 파는 음식점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덮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오리 전문 음식점.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요리가 인기를 끄는 계절. 그 중에서도 점심이지만 식탁은 거의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과 모임을 꺼리면서 손님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 월세는 그냥 직원들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닭 요리를 파는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전부터 문을 열어놓아도 매장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퍼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꺼리면서 배달로 겨우겨우 유지하던 매출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AI 확산으로 닭이나 오리가 매물 처분되면서 원료값이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거진 한두 테이블이 끝나면 끝나죠. 하루 일다가 AI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배달 메워줬는데 지금은 배달도 거진 하루에 10건 이상을 못 하죠. 코로나19로 딱히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 특히나 코로나19에 AI까지 겹치면서 닭이랑 오리를 파는 음식점 주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게임 백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 점유율이 6.2%로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게임 산업 수출액 규모는 67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게임 산업은 64억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인 389억 달러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콘진원 관계자는 한국 게임 점유율이 한 계단 하락하고 수출 증가율도 8.2%에서 3.8%로 감소했지만 환율 약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운전자의 처벌 등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택시 통행 속도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 택시 평균 통행 속도가 지난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지난 6월에는 시속 32km로 2년 만에 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쿨존에 진입하면서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 비율은 오히려 30% 이상 늘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은 스쿨존 주변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눈 대신 강추위가 찾아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이브인 24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지만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탄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눈 대신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성탄절도 지난 2015년 이후 5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오는 23일부터 바뀝니다. 새로운 경고 그림이 부착된 제품은 내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 그림과 문구의 사용을 이달 22일부로 종료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기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과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합니다.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관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3기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전통의 멋이 깃든 한옥도 잇따라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알제리까지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전문 학과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로지 한옥 교육을 위해 세워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성화 캠퍼스입니다. 대들보와 박공, 석가래까지 한옥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한옥 박물관. 자칫 불태워 없어질 뻔했던 소중한 한옥 자재와 부재, 수백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들을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썼었을 때 그것은 칠판하고 그다음에 이론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기만 해도 멋스러운 정자를 짓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멀리 알제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질 작품입니다. 베트남 퀴논시에는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한국정원 등도 수출됩니다. 한옥 기술을 배우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1,500명이 찾았습니다. 소질이 없던 주목선도 자격증을 따고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헌신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갭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그다음 취약계층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여러 기수들, 우리 기수들 중에 한 몇 명이 모여서 사회적 갭을 만들 예정입니다.
집수리 등 지역 주민 참여와 외국인 한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전북대학교의 한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8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단지 저희가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학생들과 연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한옥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한옥학과 설립이 저희한테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자연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자재로 꼽히는 나무를 쓰는 친환경 건축 한옥. 전북대학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과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사에 태어난 자제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올해도 약 2주가량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해였는데요. IT 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올해 IT 산업은 어땠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다 돌아보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IT 산업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IT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IT를 좀 짧게 요약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네트워크 사회로 빠르게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강제가 되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인터넷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는 세상으로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예. 덕분에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생각보다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초에 보면 2020년은 인공지능이나 개인형 로봇, 5G, 가상현실, 또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쓰일 한 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 사회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IT 산업은 좀 예상했던 대로는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런데 저는 가장 달라진 부분 하면은 아무래도 원격 수업이랑 재택근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여파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덕분에 이 PC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시장 조사 업체 커널리스 자료에 의하면 세계 PC 출하량이 약 한 8,920만 대 정도로 전망되는데요. 네. 전년 대비 13% 정도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라고 합니다. 또 이 화상회의를 경험한 사람도 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3.8% 정도만 이제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 이후 약 62%가 재택근무를 해봤다라고 네. 합니다. 또 화상회의형 솔루션인 줌 같은 경우는 올해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355%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도 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당장 교육부에서 2022년까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요. 네. 2023년에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예. 앞으로도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좀 기본으로 채택이 된 하이브리드한 사회에서 살게 될 예정입니다. 예. 기본으로요. 자, 이렇게 집에서 수업을 듣고 또 근무도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단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 이용자가 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용자가 46억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1억 명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경우는 아직 일부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난 6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약 40% 정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예. 2010년 이후로 따지면 약 12배가 늘어난 그런 정도의 트래픽입니다. 앞으로도 이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인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쓰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또 장기화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소비도 늘었고요. 또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실제로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꽤 증가했는데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회원수만 해도 2억 명 넘었고요. 한국 가입자만 330만 명 이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개봉하지 못한 영화도 요즘은 다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버렸고요. 또 왓챠나 티빙, 웨이브 같은 이제 한국 OTT 서비스 있거든요. 이쪽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많이 쓰셨을 텐데요. 올해 들어와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이자 카카오톡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앱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또 요즘은 이 스트리밍 게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운동도 홈 트레이닝 형식으로 집에서 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고요. 네. 또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게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덕분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 구독 서비스도 좀 쑥쑥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는 이런 그 집 생활을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배경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큰 그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자, 또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그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도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14조 2,445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작년 10월에는 11조 8,712억 원이었으니까요. 한 20% 정도 성장한 셈인데요. 예. 특히 음식 배달이나 식료품 배달, 전자제품 주문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미국 아마존 역시 매출이 이제 30% 이상 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지난 5년간 성장한 것과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이라면 올해 들어서 이 중고거래 시장이 부쩍 커졌다는 건데요. 약 20조 원대로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중고거래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분야, 이 분야도 앞서 함께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었나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 기반 VR 파크 이런 사업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다만 근데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원격 협업을 위한 상업용 AR 수요도 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대형 기술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한 사례가 지금 유행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MS, AMD, 인텔, 애플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하나같이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나 클라우드 플랫폼, 새로운 칩 개발에 좀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는 스트리밍이나 전자상거래 그리고 가상현실 분야까지 코로나19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같은 IT 분야에서도 반대로 성장세가 더뎠던 그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5G 건가요?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5G가요? 많은 5G 스마트폰이 올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5G는 지난해 4월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가입자 수가 좀 천천히 늘어서 올해 3월에 500만 명, 1년 반 정도가 지난 이제 11월에야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LTE 같은 경우에는 출시 1년 2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추가로 1,000만 명이 늘어났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LTE와 비교를 했을 때 성장세가 굉장히 이제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처럼 이 5G 투자가 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생각만큼 늘지 않았던 점이 좀 큰 것 같고요. 대신 이 5G 요금제에 가입하기 싫은 사람들이 대거 알뜰폰에 가입을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곧 1,0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5G망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뢰도도 좀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올해 그럼 가장 눈에 띄는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이 IT 분야에서는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었는데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이라면 역시 애플에서 만든 M1 칩을 단 컴퓨터들이 아닐까 합니다.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 건데요. 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300만 원짜리 컴퓨터와 맞먹는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내년 컴퓨터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IT 기업의 성장으로 올 한 해 일상생활은 좀 편리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에 부정적인 면들도 좀 많이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뭐 테크래시 또는 테크백래시라고 부르는데요. 예. 테크놀로지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의미하는 백래시의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본사가 있는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같은 사건들로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예. 그래서 유럽연합에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대형 IT 기업이 공정경쟁을 위반할 경우에 연 매출 한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네. 반대로 대형 IT 기업들 매출은 확 올라간 것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인 만큼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백래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캐나다에서도 이 지역 소비자와 또 상권을 연결해주는 낫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네. 했던데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상권들이 활력을 되찾는 방안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리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재활치료 효과를 내는 초음파 기계가 개발되었습니다. 키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뇌졸중이 발생한 주에서 재활치료 효과를 내는 무선 초음파 뇌자극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계에서 나오는 저강도 초음파가 뇌졸중 환자의 뇌파에 영향을 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를 착용한 쥐는 3일 후 초음파 치료를 하지 않은 쥐보다 운동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고 7일 후 정상 쥐 수준의 운동 능력을 회복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폐암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표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울산대 의대 이창환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 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 여부와 앞으로 5년의 생존율까지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 트림-28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조직에 일반 조직보다 많은 양의 트림-28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트림-28 발현량을 검사하면 폐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림-28 발현량이 많은 환자일수록 향후 5년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콘텐츠 50쪽을 수도권에 있는 지역과학관 등에 무료로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되는 콘텐츠는 빛과 소리, 기압, 온도, 전기, 자기 등 생활 속 과학 원리를 현장에서 쉽게 체험하도록 만든 것들입니다. 올해 하반기 우수 기업 연구소로 율촌화학기술연구소 등 56곳이 지정됐습니다. 율촌화학기술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 제도는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도입됐습니다. 궁극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이제 지구상에 구현하겠다.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저거 잘 되겠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틱하게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K스타가 세계 최초로 섭씨 1억 도를 20초 동안 유지해 세계 최장 기록을 다시 세웠죠.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지구에서 태양을 구현하는 핵융합 물리학자 윤시우 K스타 연구센터장을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